본격적인 1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개인 액티비티를 하도록 할 텐데, 이제 12장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투자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보자 라는 간단한 액티비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 QR코드를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으시면은 그 설문지로 연결이 될 거예요. 거리로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질문 1번부터 순서대로 답을 하면 되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씩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가장 친한 친구가 보기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르고,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 요거는 예를 들면 유퀴즈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100만 원을 받는 것, 그리고 OX 문제를 맞추어서 2분의 1 확률로 500만 원 받기, 사지선다 중에서 객관식으로 한 문제를 답을 해서 25% 4분의 1 확률로 1000만 원 받기, 5% 주관식 문제를 맞춰서 5% 확률로 정답을 맞추면 1억 원 받기. 그럼 어떤 게 좋겠느냐? 이걸 고르면 되겠고, 3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내가 진짜 못 가봤던 좋은 유럽에 어디를 가겠다라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3주 남았는데 갑자기 넌 이제 앞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잘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휴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간다. 아니면 취소한다. 앞으로 가서 거기서 고민하자라고 계획대로 간다. 아니면 2번이 오히려 이제 이런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길게 휴가를 간다. 이런 걸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2천만 원이 뚝 떨어진다면 그걸 은행 예금에 넣겠느냐,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펀드에 투자하겠느냐, 아니면 주식을 사는데 쓰겠느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직접 사보거나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6번은 위험이나 리스크를 들었을 때 이제 떠오르는 그런 단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이 뉴스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금, 보석,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된다.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채권은 안전하다. 근데 나는 정부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은 이 네 가지 투자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20만 원 이익까지 날 수 있지만 20만 원까지 이익이 날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이제 손실은 없는 경우, 아니면 80만 원까지 이익이 날 수 있지만 최대 20만 원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260만 원까지 이익이 날 수 있지만 80만 원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인데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알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나랑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 100만 원, 근데 그냥 50만 원 줄 수도 있어. 그럼 게임에서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50만 원 그냥 무조건 받을래? 이제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이제 거꾸로, 이번 처음에 이 100만 원을 뚝 준 게 아니라 뜬금없이 20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줬다 하면서 50만 원을 다시 내놔라. 아니면 나랑 게임을 해서 네가 이기면 그 2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내가 이기면 100만 원 돌려줘야 돼.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11번은 여러분들의 아주 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매우 감사하게도 1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가 없고, 한동안 어디에 넣어놨다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예를 들면 30살이 되면은 이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은행 예금에 넣겠느냐, 아니면 펀드에 넣겠느냐,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 놓겠느냐, 아니면 원자재에 투자를 해 놓겠느냐, 고르시면 되겠고, 그리고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2억 원을 총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나누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의 중학교 때 친구가 나는야 커서 지질학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0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진짜 지질학을 공부를 했고 어디 우리나라 강원도 어디에 금광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내가 거기를 채굴을 해서 50배에서 100배까지 돌려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20%라면 투자를 하겠느냐 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썸밋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13점부터 18점까지 이렇게 5가지 구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뷰 스코어를 누르면 요 오른쪽 위에 토탈 포인트에서 24점 이렇게 나오죠. 저의 경우는. 그러면은 24점이니까 19에서 22 사이 해서 안정 추구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점수가 27점이다. 여기 나온 점수가 27점이다. 이러면은 아니다. 24점이니까 23에서 28 사이니까 저는 위험 중립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여기가 37점이다 라고 하면은 33점과 47점 사이니까 공격 투자형,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에 따라서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본인이 안정형이 나왔다. 손 한 명 있죠. 예, 이분은 나 투자를 할 때 그냥 나는 안전하게,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수준의 최소한의 이자만 받아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도 싫은 것은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은행을 이제 주로 이제 자신의 이제 투자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할 때 은행에 웬만하면 모든 자금을 맡기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 더 맞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정 추구형이 나왔다. 손 하나, 둘, 좋아요. 그 안정 추구형은 이분들은 이 안정형만큼 아예 난 무조건 손해가 나선 안 돼라는 마인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 내가 투자했던 돈의 원금은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받기를 이제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이제 펀드를 찾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는 위험 중립형이 나왔다. 손. 네, 좋아요. 맞네요. 네, 위험 중립형의 경우는 중간에 위치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손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중간적인 입장의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극 투자형이다. 29점에서 32점 이상이다. 32점 사이다. 손. 네, 좋아요. 예, 한 5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 위험 중립으로 아까 나왔던 이제 그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기를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 더 맞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은행에서 예금 이자 나오는 거 보면은 절대 에게 이게 뭐야 하고 실망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격 투자형, 나는 33점에서 47점 사이다. 좋아요. 한 명이 있는데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이랑은 친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과 함께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큰 심각한 그 데미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나는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사람들이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어떤 만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되게 그 예를 들면 코인과 같은 그런 위험해 보이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매력적인 그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감 없이 뛰어드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이 여러분들의 성향을 나눠 봤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돈,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투자했을 때 5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절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사람을 억지로 이제 위험한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게 하면은 그 성공했을 때 얻는 그 보상보다 실패했을 때 얻는 그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공격 투자형이나 적극 투자형인 분들이 은행과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자산을 묶어둬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이제 굉장히 본인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투자에 있어서는 이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이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도 최근 10년 동안에 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많이 개선이 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를 찾아가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지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그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감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화가 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본인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에서의 조언이었고, 이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면, TV 프로그램에서 퀴즈쇼에서 문제를 맞추면 상금을 받는다. 이때 어떤 것을 고르겠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은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모습을 또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가 수업에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몇 번 질문? 2번 질문. 자, 2번 질문에 대해서 먼저 나는 100만 원을 즉시 받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지금 제가 전에 받았던 사람들과 합쳐서 지금 여러분들까지 합치면 약 100명의 대학생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중에 19%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50% 확률로 500만 원을 받겠다. 64명. 64%고 25% 확률로 1000만 원을 받겠다. 13%, 5% 확률로 1억 원을 받겠다. 7%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0% 확률로 500만 원 받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 때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에서는 기대값이라는 말을 쓰는데 expectation 아니면 expected value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그 기대값은 그 각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과
확률과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얻는 값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받는 것은 100% 확률로 100만 원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기대값이 1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50% 확률로 500만 원을 받는 것의 기대값은 50% 확률로는 500만 원을 받지만 나머지 50% 0.5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0.5 곱하기 500만 해서 250만 원의 기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확률로 1000만 원을 받는다. 사지선다 중에서 고른다 라고 하면은 이것의 기대값은 25% 확률로 1000만 원, 나머지 3개의 경우 75% 확률로는 아무것도 못 받기 때문에 기대값이 2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확률로 1억 원을 받는 것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0.05, 5%의 확률로 1억 원 더하기 95% 확률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500만 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 1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50% 확률로 500만 원을 더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기대값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즉시 그냥 무조건 아무 기준 없이 받는 것은 기대값이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50% 확률로 500만 원을 받는 것은 기대값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1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50% 확률로 500만 원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기대값으로 따지면 사실 가장 마지막에 5% 확률로 1억 원을 받는 것의 기대값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여기를 선택하고 아니면 여기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낮은 확률이 되면은 이것은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것,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체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 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투자로부터 여러분들이 얻는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불확실한 부분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험 회피 성향이라는 것은 이왕이면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체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그 5가지로 나눴을 때 이 안정형인 사람들은 더 많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공격 투자형은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의 위험 회피 성향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 투자형은 거의 위험 회피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질문 9번 질문을 한번 또 볼 텐데요. 아까 이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마치 오징어 게임의 시작점처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100만 원을 일단 주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게임에 참여를 하면 50% 확률로 당신이 이기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내가 50만 원 더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 9번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냥 5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겠다라는 사람은 53명. 그리고 50%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50% 확률로 안 받겠다. 이 게임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49명이었어요.
그래서 두 결과가 굉장히 비등비등한데 거의 비슷한데 약간 미세하게 1번 답이 더 많죠. 확정적으로 50만 원을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기대값과 위험 회피 성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두 개가 비슷하느냐? 100만 원을 먼저 받았고 5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으면 기대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만 원을 받았고 100% 확률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나는 최종적으로 150만 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선택, 내가 이미 1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게임을 해서 이기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의 기대값은 100만 원을 받았고 50% 확률로 100만 원, 나머지 50% 확률로 아무것도 없음 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이 사실은 기대값만으로 보면은 동일한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그 전체를 따져봤을 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하게나마 왜 1번이 더 좋으냐? 1번은 확정적인데 2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세하게나마 1번을 조금 더 선호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질문을 볼게요. 10번 질문은 똑같은 세팅인데 처음에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주고 나서 되돌려 달라라고 요구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 경우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 50만 원을 확정적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사람은 55명. 반면에 이제 50% 확률로 게임을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47명이었습니다. 약간 더 미세하기지만 9번 질문보다는 조금 더 그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것 또한 기대값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0만 원을 먼저 받았다가 50만 원을 확정적으로 되돌려주는 경우의 기대값은 200만 원 더하기 100% 확률로 마이너스 50만 해서 150만 원이 됩니다. 근데 50% 확률로 100만 원을 되돌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돌려줘도 되는 경우에는 200에서 50% 확률 마이너스 100만 원, 나머지 50% 확률 아무것도 없음 해서 똑같이 15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9번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10번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경우가 다 기대값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주 이성적인 T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번에서 1번을 선택했다면 10번에서도 1번을 선택해야 되고 9번에서 2번을 선택했다면 10번에서도 2번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9번보다 10번에서 1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난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람은 똑같은 불확실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더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이득이 되는 불확실성은 그래도 조금 더 좋게 생각한다. 근데 내가 잃어버리는 손실을 보게 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5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은 괜히 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되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거보다 차라리 확정적으로 50만 원을 주고 끝내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반적으로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에서는 모두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확률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한 금융상품이에요. 주식에 투자하면 잘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못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한 금융상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위험 회피를 안 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도 위험 회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투자를 할까? 그것은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 얼마냐? 그에 비해서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것을 초과할 정도로 상회할 정도로 더 매력적이냐
이러한 가치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택을 우리는 위험과 수익의 상충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제 위험과 수익의 상충 효과라는 것은 위험이 늘어나는 투자, 더 위험한 상품일수록 혹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인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라면 투자자들이 그런 상품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훨씬 더 매력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한 상품일수록 보통 사람들은 이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과 같은 곳에 내가 돈을 맡기면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높은 이자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 투자하느냐? 주식시장에서 더 높은 이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는 거고, 비트코인과 같은 요즘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아주 새로운 그런 투자의 기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투자하느냐? 그만큼 성공하기만 하면 엄청난 2배, 3배, 심지어 100배까지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에 따라 그 비례해서 우리는 항상 투자에 수익을 기대하게 된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위험과 수익의 상충 관계,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12장의 내용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 자본시장,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등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위험과 수익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 이제 이 점을 이제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초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수익률이라는 것과 이제 수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이라고 한다는 것은 투자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투자를 했더니 직접적으로 거기서 돈이 발생을 했다, 창출이 되었다. 이거를 여기는 직접 현금 흐름이라는 말로 적어놨고, 두 번째, 그 투자 상품의 가격이 올라서 나는 낮은 가격일 때 이 투자 상품을 샀는데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보는, 시세의 차익을 얻는, 시세의 차이로 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식에서 발생하는 직접 현금 흐름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접 현금 흐름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사실은 투자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이 가격에 샀을 때 내년에는 이 주식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내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 차이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올해 초에 37달러의 주식을 샀다. 그리고 1년 동안에 1.85달러만큼 배당을 받았다. 근데 올해 말에 40달러 33센트의 주식을 팔았다 라고 하면은 나의 전체 수익은 배당에서 받은 1.85뿐만이 아니라 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득까지 합쳐서 총 5.18달러의 이득을 보았다, 수익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익을 가지고 우리는 수익률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그 화폐의 현재 가치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 건데,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수익을 얻은 부분을 내가 원래 얼마에 샀느냐, 처음에 시장에서 얼마에 샀느냐로 나누어 주면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방금의 경우는 이 5.18달러라는 그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는 37달러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14%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등 자본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금융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은 1933년에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투자했다면 2015년에 이제 80년이 지났을 때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요 Y를 보면은 일반적인 그 1, 2, 3, 4의 기준이 아니라 10배를 이제 하나로 묶는 지수를 형으로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여기에 요 짙은 보라색 선이 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이 1달러 1933년에 1달러였던 상품이 2015년에는 14.34달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이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같은 물건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그거와 이제 거의 유사하게 가다가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진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 21.62로 끝나 있고 트레저리 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트레저리라는 것은 미국의 재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트레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빌이라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단기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발행한 단기 국채에 투자했을 때의 결과예요. 내가 1933년부터 계속 이 미국 국채를 사고 이제 그게 만기가 되면은 다시 또 그 돈으로 다시 또 새로운 미국 국채를 사고 다시 그게 만기가 되면 새로운 미국 국채를 사고 이렇게 계속 그 돈으로 온전히 미국 국채에만 투자했다면 80년 후에 20배가 될 수 있어 21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와, 21배 할 수도 있지만 80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제가 저도 버벅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80년 동안 20배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엄청난 수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하늘색으로 Long Term Government Bond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159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단기 채권이 아닌 이번에는 장기 채권, 예를 들면 만기가 10년, 만기가 20년 이런 채권에 계속 투자를 해왔을 때의 결과고 159배로 이제 돈을 불리는 데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두 가지 선이 있는데 이제 먼저 그 위에 주황색은 Large Company Stock이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9,243까지 금액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지 컴퍼니가 대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내가 80년 동안 내 자산을 9,243배로 만들 수 있다. 이제 훨씬 더 이제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은 뭐냐면 스몰 컴퍼니 스탁. 이 경우는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를 한 건데 이 경우에는 39,380배로 내 자산이 80년 동안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짧은 시간 역사적 내가 이제 1, 2년의 기준을 생각할 때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잃어버리는 때도 있어요.
이제 뭐 1900 몇십 년대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2000 몇 년대로 2008, 9년 이런 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가격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손해를 일시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시간의 기준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평생 이렇게 넓게 본다면 대체로 금융시장에 투자하면 나는 재산을 증식을 할 수 있다. 재산을 늘리는데 좋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때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아래의 두 개는 정부의 채권이고 요 위에 두 개는 민간 기업들의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요거를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평균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익률의 산술 평균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A의 주식이 2017년에는 마이너스 20%, 2018년에는 50%, 2019년에는 30%, 2020년에는 1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 평균 수익률은 우리가 그 4개를 더하고 4로 나누어서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 경우에 17.5가 나옵니다. 자,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매년 수익률의 평균을 아까 나왔던 그래프에 있는 그 자산들에 대해서 수익률 평균을 계산해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매년 2.9%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단기 국채에 투자했을 때 연간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은 3.4%로 계산이 됩니다. 장기 정부 채권, 장기 국채에 투자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은 연 6%로 계산이 되고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 6.4%의 수익률 평균, 그리고 대기업에 투자하면 평균 12.1%,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평균 16.3%가 나온다 라는 것을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투자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두 번째, 채권보다는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같은 채권 중에서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이 장기 국채, 그 다음이 단기 국채, 이 순서로 평균 수익률이 계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주식이 대기업의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값 두 개를 고르자면 평균과 분산이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각각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대기업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쭉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1933년에 수익률은 50%에서 60% 사이였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의 수익률은 30%에서 40% 사이였기 때문에 여기다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쭉쭉쭉 차근차근 쌓아서 어디가 많은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더라. 그래서 수익 평균은 아까 20점 몇 %였는데 요것을 중심으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두터워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무한히 반복을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 그래서 평균이 존재하고 평균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위치한 그런 분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혹시나 해서 잠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면 각각의 값에서 평균 값을 빼고 그것을 제곱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더하고 그 전체 개수 빼기 1로 나누어 주면은 그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분산의 값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을 계산을 하면 그걸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A 기업의 연도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50%, 30%, 10%였는데 일단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17.5였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연도에서 그 수익률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그걸 편차라고 할 때 이 0.5에서 0.175를 빼면 0.35, 0.3에서 0.175 빼면 0.125 이렇게 각각 연도별로 편차를 계산을 해요. 근데 이 편차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돼요.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의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 평균보다 낮고 어떤 것은 평균보다 높지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두 더하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편차들의 합은 반드시 0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편차 전체를 더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편차를 제곱을 한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해서 그것들을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을 그 전체 4개를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4 빼기 1, 3으로 나눠주면 0.0892가 나온다. 이것을 이 기업 A 수익률의 분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표준 편차는 요 0.0892의 제곱근을 씌워서 0.2987, 그래서 29.87%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분산을 이제 아까 그 자산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계산됐던 평균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산 그리고 거기에 제곱근을 씌운 표준 편차가 되겠어요. 표준 편차를 보니까 대체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느냐, 평균이 큰 것이 표준 편차도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은 평균 값이 작은 자산들이었는데 그 경우에는 분산도 작아요. 표준 편차도 작아요. 그래서 한 곳에 가운데에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 가면 평균이 커지면 분산이 커지고 표준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넓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표준 편차가 큰 것이 뭐냐?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표준 편차가 가장 크고 그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보통 금융시장에서는 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면 분산도 커진다. 표준 편차도 커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의 평균이 높은 자산일수록 수익률의 표준 편차도 크다. 그러면 평균의 의미와 분산 혹은 표준 편차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짧게 우리의 투자 성향을 알아봤던 데에서 평균 수익률을 대입을 하자면 나의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혹은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정도에서 벌어진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분산 혹은 표준 편차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평균이 클 때 표준 편차도 크다. 내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의 수익률은 채권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채권은 안정적으로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고 웬만한 경우에는 원금을 갚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주식의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점이 더 크다. 위험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평균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주식 중에서 왜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더 높으냐?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적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대신 더 위험하다, 더 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 회사채가 왜 수익률이 높느냐? 정부가 발행한 정부의 채권, 국채는 갚는 사람이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망할 가능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기업이 발행한 채권, 회사채는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 나는 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험하다. 같은 채권 중에서도. 그래서 회사채의 수익률은 국채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같은 국채 중에서도 왜 장기로 발행된 국채가 더 수익률이 높느냐? 단기 국채,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정부가 돈을 갚겠다. 이거는 1년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10년 후에 돈을 갚겠다, 20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는 장기 국채는 지금 하루하루를 모르는데 10년 뒤를 어떻게 알겠어요? 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뭐 10년 후에 핵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 국채는 단기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공짜는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것을 우리는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붙여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값이에요. 이 무위험 수익률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가상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투자 자산은 100% 무조건 안전하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다면 그것의 수익률은 얼마겠느냐를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 놓은 겁니다. 가상으로. 이제 그럼 이것은 위험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률의 이제 최저점이 되겠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떠한 투자든지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조금 위험이라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사실은 100%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이 0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미국 정부의 채권 같은 경우는 그 확률이 0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값을 토대로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수익률을 가지고 무위험 수익률의 이제 대용치, 이제 대신 사용하는 값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무위험 수익률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차이를 나타낸 것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본질적으로 그 투자 자산의 위험에로부터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미국 단기 국채를
무위험 수익률로 치자.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기업의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었던 12.1은 무위험 수익률 3.4에 비해서 8.7만큼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의 위험 프리미엄은 8.7%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